직감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아, 이거 심상치 않다. 시장에 맥박이란 게 있어요. 이번 파고가 워낙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다들 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공부하는 기자들의 회견, 공자회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김수진 기자, 김공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이상현 기자, 이공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황정현 기자, 황공자입니다. 요새 경제위기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네, 경기 침체 온다, 초대형 복합 위기가 온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공자회견의 귀한 손님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복합 위기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지난해부터 그 가능성을 경고해 오신 분입니다. 격변과 균형의 저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공자님들. 저희가 오늘은 공부하는 기자회견이에요. 그냥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래서 차관님 말고 저희가 작가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미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를 하셨더라고요.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초기에 코로나 왔을 때 이제 이런 정도 사태가 사실 흔하지 않아서 다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근데 저는 위기 그런 경험도 있고 직감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비슷한 스페인 독감 같은 그런 자료들을 막 찾아서 보고 벌써 한 100년 전 일이었죠. 그 전에는 이 정도 그 충격은 없었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옛날 자료도 읽어보니까 확진자 이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몇 차례 웨이브가 있었죠.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대형 그런 위기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더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시기인데 기재부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시장에 맥박이란 게 있어요. 그 시장이 실시간 움직이니까 그때 이제 시장에서 오가는 많은 정보들 그때 보면 또 심리가 있으니까 심상치 않다 이런 좀 직감이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는 이제 기재부 금융 이런 동료들하고 엄청 초기에 이제 비상을 걸어서 보고 이제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멈추고 그랬을 때 경제에 미치는 충격, 금융시장 충격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좀 해봤더니 이게 지금 너무 여러 가지에 걸쳐서 이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찍부터 이게 심상치 않다. 두 번째 이게 보건, 경제 침체, 경기 침체, 금융 시스템의 충격 이런 측면에서 여러 복합적이다 이런 말 그때도 했거든요. 단순한 그냥 경제 위기 정도는 아니고 그 위기 때 길러졌다는 어떤 직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격변 그 5가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격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고 그래서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언으로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있던데 그 첫 번째 격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아요. 특히 요새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장보기도 무섭고 네. 이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그럴 때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지금 다른 거죠. 그 이전과 이후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고 그 일을 못 하고 그래서 재정으로 많이 이제 지원해 줬죠. 직접 재정이 국민들 대상으로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우리도 그랬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더 대규모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대공황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 공포가 엄습을 했고 그 공포를 가질 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또 직전 10년 전에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초기에 훨씬 충분한 양으로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학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제로로 금방 내렸고 거기다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해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들을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로 샀죠. 달리 말하면 중앙은행 통로를 통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려나갔죠. 재정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의 형식과 그 규모로 국민들한테 돈이 들어갔고,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이제 통화량 유동성이 풀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원격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돈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내구재, 냉장고, 차도 받고 그러면서 수요가 많이 좀 단기간에 늘어났어요. 그것도 특정한 부분의 수요가 늘어난 거죠. 문제는 공급은 팬데믹 등의 영향을 받아서 결함 사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훨씬 더딘 거죠. 단순하게 보면 수요는 단기간에 훨씬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공급은 거기에 훨씬 뭐 평상시보다 못 미치는 거예요. 따라주지 그러면서 못했네. 수요 공급 그 단순한 측면에서 봐도 이제 물가는 오르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 요인들이 더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탄소 중립한다고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도 몇 년간 안 했고,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 에너지 가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그 다음에 팬데믹 때문에 석탄, 석유 옮기는 것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도 또 공급이 있고, 그래서 에너지는 자체 요인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올랐습니다. 유동성이 너무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풀려도 너무 어마어마한 규모로 풀렸으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많이 올랐죠. 부동산이 오르면 뭐 전세가 오르고 임대료 하면서 이제 그것도 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뭐 이민자들이 또 이동을 못 해요. 각 나라의 이제 이민자가 차지하는 그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또 오른 거예요. 물가를 이룬 여러 요인들이 겹치고,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그게 작용을 하면서 물가가 지금 뭐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좀 높아져서, 뭐 처음에는 미국 정도 막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같은 거 이제 다 퍼지면서 요즘에 뭐 신흥국은 뭐 한 50, 60% 된 나라도 많고 10%대 물가 기록한 나라도 많고, 유럽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5, 6%대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눈에 띄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다. 그게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요즘 어떤 발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거듭해서 부랴부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든 풀린 돈줄을 이제 죄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죠. 지난달에 어쨌든 연준이 0.75%포인트 28년 만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그만큼 미국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용어들이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용어들이 막 그렇게 막 거기에 맞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빅스텝이 0.5%. 뭐 0.5를 빅, 그다음에 0.75를 자이언트 막 그러는데 뭐 혹시 더 하면 뭔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이언트 다음은 뭐가 가능할까요? 빅스플로죠? 이름을 하나 붙여주시면. 왠지 그걸로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그만큼 지금 뭐 경험하지 못한 위기이고, 경험하지 못한 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저는 이제 내습을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책 당국자들의 대응도 뭐 지난 몇십 년 만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뭐 이거는 뭐 20년 만이다, 이거 30년 만이다,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너무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참 예사롭지 않은 시기인 거죠. 예. 이제 연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최근에 빅스텝 그리고 또 자이언트 스텝 연이어서 가고, 이번 달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 올릴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런 이례적인 대응마저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나 봐요. So does that mean it was a mistake? Well, they had different. So this is a complicated question. The question is, why did they delay that? I think that why did they delay their response? I think in retrospect, yes, it was a mistake, and I think they agree it was a mistake. 있죠. 이쪽 연준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연준 제이 파월 의장이 그 인정했으니까, 의회 청문회 가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상당 기간 고수를 했죠. 연준이. As these transitory supply effects abate, inflation is expected to drop back toward our longer-run goal.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정책 판단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는 걸 자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정책 긴축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지금 국면에서 팬데믹 이후도 전 세계 달러를 기반으로 국제 질서가 돼 있어서 미국 중앙은행이 제일 중요한 은행일 수밖에 없는데, 그 미국이 팬데믹에 가장 큰 타격을 받죠. 미국의 정책 대응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쉽죠, 그 부분은. 중앙은행이 그 판단을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도전이다라는 것을 되돌아봤을 때 일찍 인식하고 일찍 시작했으면 이렇게 빅 스텝을 밟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시기를 한참 좀 지켜봤고 이제 부랴부랴 긴축에 나서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일찍 시작했으면 뭐 25bp, 50bp 올려도 될 거를 그냥 그 기어를 1단에서 막 3단, 5단으로 막 바꾸듯이 너무 급발진을 한 거죠. 왜 연준의 그 많은 이코노미스트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연준이 그렇게 인플레이션 판단을 실기를 했을까라는 거를 되돌아보면 일단 연준은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연준은. 그런데 미국의 2020년의 그 고용 시장은 실업이 많이 늘었죠. 미국의 그 팬데믹 상황이 제일 그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뭐 한 2,500만, 3,000만이 막 실업이 당하고. 그래서 고용 시장 자체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준은 이제 고용이 실업이 뚜렷하게 개선될 때까지 뭐 한 2, 3%, 3, 4% 인플레이션 정도야. 근데 2020년 경제 성장이나 어떤 지표들이 다 엉망이 됐잖아요. 다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21년은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때문에 21년은 전년에 대비하면 숫자가 튀게 돼 있죠. 그건 뭐 이제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기저효과도 있고 뭐 거기다 조금 더 나온 정도. 그다음에 22년 되면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준. 그다음에 고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또 어떻게든지 뭐 한 1, 2% 정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좀 더 좀 반가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 중앙은행들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오히려 좀 더 인플레이션은 조금 이렇게 살짝 왔다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뭐 약간 좀 반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도 내부에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판단을 좀 늦게 그 심각성, 인플레이션 심각성을 연준이 좀 간과했어요. 사실 지금 물가 인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많은데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잡힐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물가를 올리고 있는 여러 요인 중에 다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앙은행은 수요 부분을 관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번 파고가 워낙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다들 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독립경제학자이시지만 기재부에 계신 지금 사무관님들, 국장님들은 열심히 팔걷고 일하셔야 될 시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업무 주시를 우리 금융위원장도 취임사에 그런 말씀 하셨던데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잠시 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은 업무를 요구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좀 워낙 핫한 키워드 좀 지정학 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미중 관계가 신냉전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평가, 어떤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중 갈등은 상수죠. 그 지금 현상을 뭐 신냉전으로 부를 거나 그건 뭐 학자들이 아마 이름을 지어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2028년 이전에 뭐 미중 간의 뭐 밀월, 미국의 자본이 대거 이제 중국에 가고 중국의 성장이 되고 그 과실을 또 미국이 많이 얻어가고 뭐 우리도 그 사이에 또 뭐 우리나라가 또 많이 또 그 진출하고 이제 그 과실 우리도 많이 누렸죠. 근데 그 시기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미중 간에 보면 이제 소위 글로벌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뚜렷하게 중국이 미국과는 다른 체제다. 가치도 체제도 다르고 뭐 무역 질서에 그냥 편입돼 있을 뿐이지. 미국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 이전은 돌아갈 수가 없고 지금은 이제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중심이 된 공급망 그 질서는 잠재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그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이 괄호 열고 중국 빼고가 있는 거죠.
미중 갈등 국면은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약간 좀 비켜나 있는 것 같고, 뭐 미국이 뭐 중국의 관세를 낮추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이전에 스탠스에서 변화가 있는 것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관세 낮추는 거는 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시 대응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순수 거의 미국 국내 문제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좀 급한 불 좀 끄겠다.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워낙 인플레이션이 그 숫자들이 매달 나오는 숫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고공행진을 하니까 미국도 뭐 심각하죠 지금. 일반 사람들의 일상도 힘들고 정치 지도자들도 뭐 이게 이제 민생 고통 지수잖아요. 인플레이션과 이 실업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뭐 고민이 깊죠. 그래 보여요. 바이든 대통령도 뭐 관세 인하 카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사우디 가서 빈살만 네. 빈살만 가서 뭐 사실 인권 이런 문제 때문에 으르렁거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 전략 비축유도 방출하고 여러 이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그게 지금 제일 큰 이슈네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이후에 세계의 어떤 경제 지형도 좀 많이 변화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이제 여기에 해당할 정도로 저는 제3의 격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 정도로 두고두고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고, 그 전에 조금씩 저지운을 보였던 이제 아까 미중 간에 갈등하면서 약간 이제 불락이 형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 조짐이 이제 뚜렷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한 20년간 열심히 이렇게 수출하고 그래서 보유고를 이제 달러나 유로를 많이 비축을 쌓아놨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제 제재 대상이 돼서 동기돼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달라지겠죠. 그 이후의 세상을. 그러면 달러와 유로로 보유고를 쌓으면 뭐하냐? 하루아침에 묶이는데.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보유고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은 이제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지금 벌써 이제 원유나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뭐 바터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달러의 그 이용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에너지 그 수출입을 하고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에 기반한 뭐 달러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는 뭐 사우디의 페트로 달러라고 그래서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 표시로 했고, 그다음에 그 받은 돈을 또 미국에 예치해서 미국이 그 돈을 환류되고 뭐 이런 영향이 또 커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제재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달러 개입하면서 여전히 지금 수출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임시 제재 국면이라 그럴지 그 이후에 그 제재가 없어진 다음에도 새로운 질서를 이제 브릭스나 이런 쪽은 시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뭐 브릭스 정상회담하고 뭐 자기들 베이징 선언도 하고 그러면서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도들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더 구체화될 거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거고, 필요성도 있고. 그 이후의 세계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종전이 잘 안 돼서 에너지 가격이나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우리가 그 겪고 있는 문제를 훨씬 더 오래 가고 더 뒤엉켜 놓은 게 첫 번째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종전이 돼서 어떤 국제 질서를 필연적으로 바꿔놓을 텐데, 어느 정도로 이거를 영향을 줄지 뭐 독자적인 하나의 그 아주 장기간의 아주 심층적인 분석 주제라고 봅니다. 상당히 저는 우울해요 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무엇보다 식량의 곡창지대들인데, 식량이 거기에 많이 묶여 있는데 그 이미 생산돼 있는 식량도 활용을 못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곡창지대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식량이 못 자라고. 이제 파종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그보다 이미 생산돼서 그 창고에 다 차 있는 거를 지금 뭐 전쟁 국면에 흑해 항로를 이용하지 못해서 지금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쪽 그 식량이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 거기에 심각한 지금 민생 위기가 오겠죠. 오래전에 아랍의 봄도 그런 식량 그렇죠. 위기에서부터 2011년에 출발을 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식량 지수가 일정 부분 지나가면 소요가 많이 늡니다. 그 개도국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아,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현재 국면이 객관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말씀하신 일찌감치 그 가능성을 예고를 하셨던 복합 위기,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로 보이는데 저는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진정한 복합위기 시대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미 온 거예요? 아니면 올 왔죠. 거예요? 이미 와 있죠. 글로벌 금융시장 어렵고 경기 빠르게 식고 있고 경제 위기 또 이제 일본의 뭐 엔화 가지고 지금 통화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저기 그 관심사거든요. 엔화의 양쪽 방향 가지고 많이 또 베팅도 돼 있고 엔화도 저렇게까지 압력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달러 대비 1대1 패러디 좀 깨졌죠.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화 신흥국뿐만 아니라 그 뭐 주요국들 기축 통화도 통화가 상당한 양방향으로 압력을 받고 있고 경제 위축 빨리 되고 있죠. 글로벌 시장 뭐 이거 기록적으로 지금 약세지. 그다음에 지정학적 충돌 지금 돼 있죠. 에너지 뭐 이런 정도의 동시에 위기가 막 이렇게 그 돼 있고 뭐 그런 적이 없죠. 작가님. 이 위기에서 그러면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거든요. 30년 동안 위기를 전문으로 관리해 오신 아니 뭐꼭 제가 위기를 전문가께서 일반 가게에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세상이 팬데믹으로 많은 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지형이나 이런 게 거의 그 전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이런 게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이 세상을 안다. 내가 이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되고 시장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하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더 많이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스스로를. 저기는 채권저는 시장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채권이 주식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만 채권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이 구조가 바뀔 때 그게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지금 금리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채권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금리도 그러지만 장기 금리가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기 금리가 많이 지금 튀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금리는 그건 10년, 20년, 30년짜리가 저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어요. 유심히 지켜봐야죠, 저거는. 당장 6개월, 1년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그 금리가 막 보통은 저 정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거든요. 유심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채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동학개미이자 서학개미였는데 이제 채권 시장으로 이제 좀 눈을 돌리고 지시를 해야겠네요. 제가 잠깐 카메라 좀 꺼봐요. 주식에 비해서 채권 시장 변동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이제 여기 가계부채나 뭐 주택 이런 거를 조심히 하셔야 되고 이게 그만큼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보면은 또 기회도 있겠죠. 아유,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독립경제학자로 현재는 활약하고 계신 격변과 균형의 저자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을 모시고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덕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그리고 또 복합 위기란 무엇인지, 이 복합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 분 공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오늘 공부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귀공자님, 이 공자회견에 모시고 싶은 귀한 손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